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작하기 전에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앞으로 공부 뭘 포인트로 해가지고 할 건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민법 이제 시험이 제가 3바퀴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우리 민법 조문들 애들이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건에 이 조문을 적용을 하려면 이제 이 조문을 의미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 부분 실제 사건에 적용된 요 판례 여기에 시험에 나오죠. 2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해석을 할 때 판례 말고 그 저명한 학자들, 이분들이 해석한 것을 우리가 학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설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설들이 그 학자들 간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가 집중이 되는 거고요. 판례 비중이 뭐 거의 한 80%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어떤 조문, 어떤 판례를 공부해야 되느냐, 요걸 보여주는 게 우리 기출문제. 타 과목하고는 달리 민법은 특히 이 기출됐던 거, 어차피 조문하고 판례가 나오는데 중요한 조문, 중요한 판례들은 전부 다 이미 다 시험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기출을 통해서 확인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자료에 제가 이제 1600제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오늘은 물론 일부만 나갔지만 그 기출 지문들을 쭉 수록을 해놨습니다. OX로 나와 있는 거. 네, 그것들을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민법을 공부를 할 때 역시 3바퀴로 되어 있다. 특히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해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해하고 그다음 당연히 뭐 해줘야 되느냐? 암기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다시 한 번만, 막무가내로 암기해봐야 실제 시험장에서 가면은요, 이 부분이 내가 그냥 암기했는데 분명히 알았던 부분인데 이해가 안 돼 있으면 거기를 물어봤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가끔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암기해도 한계는 있으니까 이렇게 반복한다. 이해하고 암기하고 반복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복을 하게 된다. 네, 그 말씀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문하고 판례입니다. 민법은. 네, 일단은 이해.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자료 보시면 이제 OX는 그 단원하고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제1편 해가지고 민법 총칙 나와 있고요. 1장에 법률 관계와 권리 변동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럼 권리 변동 옆에다가 잠깐 이렇게 가로를 치셔가지고 이렇게 CF하고 점 찍으면 이걸 이제 비교, 이런 의미입니다. 그 옆에다가 이렇게 물권 변동. 네, 그걸 하나 적어주시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밑에 쭉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 권리 중에서 물권법 파트에 가면 물권 변동이라는 부분이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물권법의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가 민법 총칙이니까 물권법까지는 안 갔으니까 그 용어들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전체를 가고 나서 다시 오게 되면 아주 간단한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제목을 보면 법률관계와 권리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1절에서 그냥 법률관계 이야기는 없고 그냥 바로 권리변동, 여기부터 나옵니다. 그 말은 법률관계, 이 부분이 뭐 시험에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법률관계라는 것은 사람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하여 교율되는 관계, 이거를 법률관계로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의 특성은 바로 강제력에 있죠. 우리 계약했는데 약속 안 지킨다. 그러면 소송해가지고 법원에서 강제 이행을 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돈 빌렸는데 안 갚는다. 강제 경매해가지고 찾아가 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 의해서 교율된다. 그러면 이 교율된다는 말이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법에 의해서 후속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람이 권리자. 권리 반대편에 여러분 뭐 있습니까? 의무. 그래서 법에 의해서 후속되는 사람은 의무자. 그럼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권리와 의무. 그래서 결국 법률관계라는 것은 권리, 의무 관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민법이 권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권리 위주로 되어 있다. 자, 근데 이거는
시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권리 위주로 되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되면 민법 전문들 같은데 뭐뭐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뭐 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뭐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런데 훨씬 더 할 수 있다. 어떤 권리가 있다. 요 얘기 때문에 권리 중심이다. 그럼 권리 의무 관계는 결국 권리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권리라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없다가 생겨나기도 하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출생하고 성장하고 사망하는 것처럼 이 권리가 변동이 된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동이 된다. 그러면 권리 변동, 방금 봤던 것처럼 권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땅 위에다가 토지 위에다가 요렇게 건물을 하나를 지었다. 건물 신축. 그러면 신축한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발생한 겁니다. 발생한 거. 나중에 이 건물을 뭐 철거해 버렸다. 그러면 이 소유권이 또 소멸해 버리는 거죠. 이처럼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거를 권리 변동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사람을 주체로 해서 보면 누구누구가 권리를 취득했다. 누구누구의 권리가 변경되었다. 누구누구가 권리를 상실하였다.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 취득, 변경, 상실 다 같은 말이고요. 나중에 우리 물권법 민법 186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득실, 변경, 취득, 변경, 상실, 득실, 변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보시면 권리 변동의 모습 해가지고요. 방금 봤던 것처럼 발생, 양가로 제목만 먼저 봐보시면 양가로 1번에 권리의 발생, 양가로 2번에 권리의 변경, 양가로 3번에 권리의 소멸,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요게 물권법으로 가게 되면 권리 자리가 물권이 들어와가지고 물권의 발생, 물권의 변경, 물권의 소멸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발생입니다. 발생해 보시면 거기 제가 그 네모로 두 문자를 지금 따놨죠. 그래서 그 순서가 지금 어떻게 적어져 있냐면 원, 승, 이, 설, 특, 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딱 한번 볼 때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해서 원승, 이, 설, 특, 포 한번 확인해 주고 원이 거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원시 취득. 그 다음에 승이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 일단 두 문자만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다음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을 한번 봐보면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없었던 권리가 새로 생겨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은 여기에서 일단 시험에 출제된 것은 건물 신축. 다음 오른쪽 끝에 보시면 시효 취득.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일단은 물권법을 공부를 안 했으면 이 개념 자체가 아직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냥 일단은 물권법 하고 오면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그냥 외운다라고 해두시고요. 그 무주물 선점 거기에 보면 제가 두꺼운 글씨로 해가지고 선, 습, 발, 부, 혼, 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 때마다 선습발, 부혼가 해가지고 선하면 무주물 선점, 습하면 요실물 습득, 발하면 매작물 발견, 부혼가, 부와 호나 가공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앞에 건 지금 두 문자가 안 돼 있습니다. 두 문자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그냥 두 문자까지 써서 외워버리려면 요즘 그 잘 나가는 탤런트 중에서 신혜선 씨 있었죠. 이름 바꿔버립니다. 신효선 씨. 그러면 신이 뭐가 되겠습니까? 건물 신축. 그 다음에 효 들어가는 거 시효 취득. 선 들어가 있는 거
선의취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기 보시면 건물 신축 바로 옆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물권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245조부터 해가지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들이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효선이가 선습발 부원가했다.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 그러면 원시취득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그 밑에 적어져 있는 승계취득. 승계취득의 포인트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기초로 해서 취득하는 겁니다.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그러면 이전적 승계. 우리가 그냥 이전 받았다. 이런 표현 쓰죠. 그러면 이전 승계에는 두 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승계는 특별 승계라고도 합니다. 특정 승계는 특별 승계라고도 한다. 그런데 특정 승계의 개념을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은요, 오히려 포괄 승계를 먼저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럴 때 포괄 승계는 그냥 앞으로 그냥 두 문자로 상포회 한번 해주시고, 포괄 유증이나 회사 합병 이것들 개념들을 그냥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속. 그러면 상속이라는 하나의 원인에 의하여 가령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독자인 아들이 어머니도 안 계셨고 단독 상속을 했다. 그럼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가령 뭐 토지가 있었다. 건물이 있었다. 자동차가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한 방에. 그래서 포괄승계. 이거는 한 방에. 또는 한 큐에 여러 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 요거를 포괄승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특정승계, 특별승계. 그러면 특정승계는 하나씩. 개별적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씩 권리를 취득하는 것. 가령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물건들 보시면은요, 매매해가지고 옷 하나 사고, 매매해가지고 핸드폰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거. 네, 그렇게 해서 그 느낌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정적 승계. 설정적 승계는 소유권 이외에 지상권, 저당권 등의 이거 다 물권법에서 나오는 건데 제한 물권을 설정한다. 자, 그래서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지상권을 설정해 줬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설정자 권리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되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이 토지는 소유자가 이 토지를 뭐 할 수 있느냐?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또 처분할 수 있다라고 우리 민법 211조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 수익하는 이 부분을 이 물건의 사용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토지에. 그 다음에 여기 처분했다. 요거를 요 물건의 교환가치다.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갑은요,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는데,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을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을 입장에서 보면 갑의 토지를 빌려 쓰는 건데, 가령 지상권이라는 물권법에서 다 공부합니다.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해서 빌려 쓰게 되면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을한테 빌려주기 전에는요, 갑이 완전한 동그라미, 이거를 지배를 하다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물건의 교환 가치만 지배를 하고 이쪽은 애가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요 지상권의 존속 기간 동안에는 을이 이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되는 거죠. 사용 수익하게 된다. 그럴 때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줬다. 그러니까 권리를 이전했다 이 말은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완전한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다가 이 토지를 가령 갑이 을한테 팔아버렸다. 그러면 요렇게 동그라미가 을한테 다 나와, 다. 그리고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방금 봤던 것처럼 설정자는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요 일부만 애한테 이전해 주는 것, 일부만 이전해 주는 것, 요거를 설정이라고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 읽어보겠습니다. 설정적 승계, 소유권 이외에 지상권, 차단권 등의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것, 이게 그 예가 되겠고, 방금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설정자의 권리, 즉 소유권은 여전히 존속한다라는 것. 근데 설정도 방금 봤었지만 역시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고 있죠. 갑의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기초로 해가지고 을이 지상권을 취득을 하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가를 2번 해보시면 권리의 변경, 발생, 변경, 소멸에서 변경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체의 변경, 하나는 내용의 변경, 하나는 작용의 변경. 주체의 변경 먼저 보시면 권리의 이전적 승계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 방금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을 해줘 버리면 어떻습니까? 주체가 변경됐죠. 갑에서 을로. 네, 요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이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가지고 양적 변경 먼저 보시면 소유권 위에 제한 물권을 설정하였다. 양적 변경 느낌 오시나요? 제한 물권 설정하기 전에는 갑이 완전한 동그라미였습니다. 완전한 동그라미. 그런데 을한테 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요 사용가치 요 부분을 떼줘 버리면 반쪽 원으로 쪼그라들어 버리니까 양이 쪼그라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양적 변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상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이 질적 변경. 질적 변경.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뭐 갑소유의 뭐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가령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갑을 매도인, 을을 매수인. 즉 갑은 을한테요 물건 판 거니까 소유권을 이전해준다고 약속을 하는 거고, 을은 거기에 대해서 대금 1억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고, 을은 갑에게 지가 약속한 거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처럼 소유권 이전 의무, 대금 지급 의무 다 쓰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소유권 동그라미 치고 마이너스 하면 의무, 플러스면 권리.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채무 또는 의무.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매매계약 체결하고 나서 이 토지값이 폭등하니까 병이라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팔고 애한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격려를 해줬다. 그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해버립니다. 갑은 약속 안 지켰죠. 그러면 을은 그 전에는 갑한테, 자, 갑이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다라는 것은 을은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 그 다음 소유권 넘겨주고 나한테 이 물건 인도해줘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이 부분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해버리면 더 이상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뭘로 바뀌느냐. 뭐라고 하면 되냐면 손해배상 채권. 손해배상 채권. 다시 한번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는 애한테 네가 약속한 것 엑스토지에 소유권을 넘겨달라라고 하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을은 이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한다. 돈 받는 걸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봐보시면 물건을 인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 또는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하는 것. 물건 받을 권리가 돈 받을 권리로 바뀌어버리는 것.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질적 변경. 질적 변경.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우리 수업영상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단순히 이거 자체만
이제 다른 부분하고 이 부분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용어 하나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지금 원래 어른 갑한테 소유권을 이전받고 또 인도도 받아야 되는데, 즉 갑으로부터 이행을 받아야 되는데 이행을 못 받게 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이런 걸 이행에 가름한다. 또는 이행을 대신하는 손해배상.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전보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배상. 이거를 전보배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용어 자체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자체에서도 이 전보배상의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판례는 이 전보배상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원채권의 변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해되시겠습니까? 원채권, 이거. 소유권 이전 채권. 이게 변형. 우리는 방금 변경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전보배상이라는 용어를 지금 봐두시고, 이게 질적 변경이구나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작용의 변경 나와 있는데요. 거기 그 끝에 대항력 발생, 거기 옆에다가 요렇게 하나 가로쳐가지고 POWER 파워업, 이렇게 힘이 세워지는 겁니다.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물권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계약법 가가지고 임대차 공부하면 당연히 다 알게 되는 건데, 우리 민법에 이제 저당권의 순위 승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부동산을 가지고요, 먼저 은행에 가가지고 1순위로 대출을 받고요, 추가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만약에 신용, 저축은행 여기에 가가지고 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담보로 잡히고, 자기 부동산 담보 잡히고 2순위로. 그러면 이제 1순위 저당권자가 을이 되고 2순위 저당권자가 병이 되는데 추가 대출 받았습니다. 만약 요 을은행에서 빌렸던 돈을 먼저 다 갚아버렸다. 그러면 1순위의 이 저당권이 없어지는데 2순위 저당권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얘가 1번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방금 적어져 있는 뭡니까? 순위 승진. 2번에서 1번으로 올라갔다. 힘이 세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거는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 발생.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단 말은 임대차하고 연결했을 때, 계약법에서. 자, 그러면 임차권은요, 채권입니다. 채권. 우리 시험법에 나와 있는, 시험법에서 공부할 계약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러면 임대차라는 것은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요 부동산을 을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을한테.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 쓰는 방법은 아까 지상권과 같은 물권을 취득해서 빌려 쓰는 방법도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을한테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요 임차권은 여러분 채권입니다. 채권. 물권이 아니라 채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초반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요 부분이 올해 33회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또는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은, 그런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채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자연스럽게, 방금 전에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토지를 을이 빌렸었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해서 썼다. 을은 지상권이라는 물권. 이 경우는 지금, 이 경우는 채권. 그럼 가장 결정적인 차이.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하고 또 물권법에서도 우리가 다 공부를 할 겁니다. 이 물권자는요, 갑이 이 토지를 병이라는 사람한테 팔았다. 그러니까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나서 그 토지를,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은 자신의 권리를 이 사람한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물권자는 주인이 바뀌어도 쫓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쫓겨나지 않는다. 그런데 자, 채권이라는 것은요, 갑한테, 을한테 이 부동산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갑이고요. 그 약속한 사람, 즉 채무자에 대해서만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임차한 상황에서 만약 병이라는 사람한테 매매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을한테 지금 약속한 사람은 갑이지 병이 약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인이 바뀌면 이 채권자는 땅 빼야 됩니다. 건물 빼야 된다. 그거를 표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아주 예전부터 있었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를 하게 되면 파워업.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대양역이라는 게 생깁니다. 대양역이라는 것은 갑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을이 이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를 했다. 등기를 하면 주인이 바뀌어도 안 쫓겨난다는 거죠. 안 쫓겨난다. 지금 말씀드렸던 거 임대차에서도 너무 중요하고 다 공부하는 거니까 혹시 개념이 안 잡히신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작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 승진. 뭐 1억 빌려줬다가 이게 뭐 2억 빌려주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힘만 쓰여지는 겁니다. 다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 발생. 이 경우에는 주인이 바뀌어도 쫓겨나지 않는다라는 거. 파워업. 이거를 작용의 변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양가로 3번에 보시면 권리의 소멸 나와 있습니다. 절대적 소멸. 이건 그대로 읽어도 되겠네요. 권리 자체가 객관적으로 소멸하는 것. 그랬고 그 예로서 대표적인 것은 목적물의 멸실입니다. 목적물의 멸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지금 굵은 글씨로 목, 공, 혼, 소, 포기. 목, 공, 혼, 소, 포기. 포기까지 굵은 글씨 해야 되는데 목, 공, 혼, 소, 포가 아니라 목, 공, 혼, 소, 포기. 여기다가 미리 지금 두 문자를 해둔 거는 애들이 우리가 물권법에서 공부하는 물권의 소멸사유입니다. 물권의 소멸사유. 물권의 소멸사유. 그래서 한번 익숙해지시라고 여기다 먼저 목공, 혼소, 포기 이렇게 적어뒀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물권법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그림으로 하는 게 제일 간단하겠죠. 여기 갑이 X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이 가령 벼락 맞아가지고 낙뢰로 또는 지진으로 이런 모든 것 천재지변으로 이 건물이 멸실이 되었다. 그러면 건물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소유권, 이 X 건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 이거를 절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항상 대비되는 개념은요, 예를 들어서 갑이 X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을하고 매매하고 소유권을 대금받고 소유권을 넘겨줘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건물 자체는 그대로 있고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바뀐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 소멸. 위에 것은 절대적 소멸, 아래는 상대적 소멸.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건물 자체는 멀쩡합니다. 주체만 변경되는 것. 예.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갑이 그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러면은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지만 건물 자체는 멀쩡하니까 이거를 상대적 소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제2절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권리 변동의 종류를 봤습니다. 그러면 권리 변동이 왜 생기는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위에 글 보시면 제가 자주 쓰는 말이 1층, 2층, 3층입니다. 1층, 2층, 3층. 그래서 1층, 2층, 3층. 여기가 지금 권리 변동입니다. 권리 변동. 여기가 권리 변동의 원인.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다시요. 법률 요건.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 일정한 원인이 갖춰지면 법률 효과로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층, 2층, 3층. 그럴 때 여기 법률 요건을 제가 1층, 2층, 3층 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2층에는 2니까 몇 명 살겠습니까? 2명 살죠. 그래서 그 밑에 굵은 글씨로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산다라는 거. 그러면 법률 행위의 대표적인 게 계약입니다, 여러분. 법률 행위의 대표적인 게 계약이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했죠. 자, 보십시오.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게 원인이 되는 겁니다. 원인. 원인이 돼가지고 각각 아까 갑은 을한테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채권, 이런 권리, 요 권리 변동, 권리가 지금 발생을 한 거죠. 발생을 한 거. 자, 그래서 여기 매매 계약이 바로 2층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1층은 뭐냐? 요 2층을 이루고 있는 부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매매 계약은 계약법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가령 갑이 을에게 야, 내 X 건물을 너 1억 원에 사겠느냐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청약의 의사표시, 줄여서 청약. 그리고 을이 이에 대하여 승낙을 해가지고 요게 맞아 떨어지면, 즉 합치가 되면 둘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매 계약 2층을 이루고 있는 부품, 앞바퀴, 뒷바퀴, 요 부품을 뭐라고 하느냐? 법률 사실. 법률 사실. 그래서 이제 수험상으로는 어떤 게 예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냐면 그냥 청약과 승낙이 법률 요건이냐 아니면 법률 사실이냐. 청약의 의사표시자 승낙의 의사표시는 1층에 사느냐 2층에 사느냐. 2층에 사는 건 계약이 2층에 살고 청약의 의사표시나 승낙의 의사표시 얘들은 1층에 산다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법률 사실은 2층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그 대표적인 게 청약이나 승낙의 의사표시 요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2층이 법률 요건인데 바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겠고요. 바로 우측에 3층은 법률 효과입니다. 그게 바로 권리 변동, 즉 발생 변경 소멸을 이야기하고 2층에는 2명이 살기 때문에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가 아닌 것,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가 아닌 것. 그럴 때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을 총칭해가지고 법률 규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법률 규정은 법률 효과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부여가 됩니다. 그럴 때 법률 규정, 법 조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법률 규정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준법률행위,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것들 전부 다 법률 규정이고요. 법률 규정이고 아까 우리 신효선, 선습발, 부혼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법률 규정입니다. 위에서 했던 것들도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법정 채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정이라는 말이 법률 규정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법률 행위하고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의 차이점은 법률 행위는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원해서. 그런데 법률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법 조문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시면 우리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게 아까 2층에 준법률행위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이거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었죠. 그것부터. 근데 이게 법률 규정이라는 건 가로에 적어져. 가로에. 행위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핵심 키워드는 법률 규정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랬고 일단 여기에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단순히 암기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칸 밑에가 가로 해가지고 각종의 최고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의사의 통지다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바로 그 밑에 각종의 통지, 이거는 뭐라고요? 관념의 통지다. 이거는 그냥 암기.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보시면 제가 끝에 최고라는 단어만 지금 굵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각종의 최고란 말은 그 앞말을 붙이면 되겠죠. 가령 첫 번째,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이걸 각종의 최고. 바로 그 밑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여부 확답의 최고. 최고자가 들어가면 그게 전부 다 의사의 통지라는 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조문들로서 우리 시험에도 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내용까지 다 아시려고 할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뒤에서 공부하니까 그 최고, 앞에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무엇의 최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다. 그랬고 그 밑에 보시면 각종의 통지, 가령 채권 양도 통지, 바로 밑에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 끝에가 통지로 끝나는 것들은 전부 다 관념의 통지다라는 것. 기타는 나중에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보셔도 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출제가 됐고 최근에가 출제되는 것은요, 준법률행위가 출제되고 최근에 출제되는 것은 준법률행위가 출제가 됐고요. 출제가 됐고 그 개념들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뒷부분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더 확실하게 자연스럽게 이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 다른 자료 있죠? 네, 요게 이제 제가 아까 그 1600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 기출 질문들을 다 모아 놓은 겁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할 겁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1, 2월, 3, 4월, 5, 6월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그 단계별로 발췌해서 볼 겁니다. 발췌해서. 자, 그래서 1번에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신효선 씨가 나와 있네요. 아까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라고 했을 때 이건 전부 다 원시 취득이라고 했던 거 승계 취득하고 비교해가지고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봐보시면 한 2번 정도 우리 시험에 기출됐는데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아니죠? 설정적 승계죠. 아까 제한물권을 설정하였다. 만약에 이게 이전적 승계라고 해버리면은요, 저당권 설정한 사람의 소유권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설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유권은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장난인 것 같지만, 그 내용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 1순위 저당권이 소멸돼서 2순위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됐다. 1번으로 파워업.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작용의 변경 또는 작용상의 변경이다. 5번 한번 봐보시면 아까 내용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을 해가지고 갑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이거는 절대적 소멸이다, 상대적 소멸이다. 건물은 멀쩡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 소멸하면 틀린 말이고 상대적 소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봐보시면 무권대리인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이거는 맞는 질문이 되겠고 8번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 후 통지는 의사의 통지이다. 각종의 통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관념의 통지.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도 이 부분은 좀 반복해가지고 단순 암기해도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이 부분을 출제 교수가 선택을 해서 문제를 낸다는 것은 서비스로 드리는 겁니다. 서비스로 드리는 거. 그래서 혹시 아직 그 물권법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영어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는 부분이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 한 것들은 또 다음 순환에 그 복습하면서 같이 하고 잠깐 쉬셨다가 그 3페이지 법률행위의 목적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